뜨겁게 달구는 암호화폐 논란. 거래소 해킹과 돈 세탁을 위한 암호화폐 악용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전히 암호화폐를 통해 구현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한 규제론을 펼치는 한국과 달리 암호화폐 밸리를 꿈꾸는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옥석이 혼재한 암호화폐 산업을 조망하는 현명한 시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이철한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암호화폐의 숨은 경제학을 짚어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광풍이 한번 크게 불어닥쳤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지 세계 모든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갔으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방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자리로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맡으셨었고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을 지내셨던 이철환 교수님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신 게 워낙 이 분야의 이제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한 그 기초 지식과 나름대로 현실 세계에 대한 안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 경제학에서 책을 내셔서 이 책의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최근에 저희가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네. 암호화폐를 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좀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타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우리 이 교수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이 책 뭐 쓰시게 된 뭐 동기가 있으실 것도 같고요. 아마 비슷한 동기 아니셨을까 싶어요. 많은 혼란 같은 것들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 동기와 간단한 내용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우리 사회가 암호화폐 열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 분야의 투자자들이 30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지금은 또 너무 팍 식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직까지 원화 거래량이 일본 엔화와 달러에 이어서 세계 3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투기 내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암호화폐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접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을 한번 세 가지 분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기술적 접근, 두 번째는 산업적 접근, 세 번째는 제도적 접근 이렇게 했는데 우선 기술적 접근은 소위 말하는 연결과 분산의 기술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블록체인을 좀 더 이해를 높이고 또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것이고 그다음 산업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 이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의 어떤 경제적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고, ICO, 다시 말해서 기업 최초 코인 공개라고 그러죠. 우리 주식에서 IPO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ICO 등 투자의 어떤 건전성, 을 갖다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데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접근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한 운영 방안은 무엇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 과세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과세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접근이었습니다. 네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질문과 또 나름대로의 화두가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과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이게 꽉 연결되어 있는 건지 서로 떨어져서 암호화폐는 그냥 규제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은 또 활발하게 또 이렇게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반면 이거 한쪽 규제하면 이쪽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암호화폐와 그 블록체인은 굉장히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그 하나의 뭐랄까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이 세상에 선을 보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그 암호화폐만을 위해서 태어난 막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식으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이제 뭐 공공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유통,医療 데이터 등 뭐 일반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그 활용도가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뭐 예를 들면 OECD라든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뭐 WEF 쪽에서도 이 기술이 앞으로 미래를 갖다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뭐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2025년경에는 아마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그 GDP가 세계 GDP 전체의 한 10%는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그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나오는 단계면 앞으로 뭐 2025년이면 그 오랜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좀 예. 뭐 기술의 7, 8년인데. 그 속도라는 게 굉장히 그 빠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컨대 지금 어디에 암호화폐가 실제 또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조금씩 도입되고 있어. 네. 이런 걸 보려면 어디 가서 보면 보이나요? 어디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지금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경우 네. 이 블록체인 기술 를 갖다가 화폐에만 가상 화폐에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이 블록체인을 갖다가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스마트 계약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령 어떠한 가격에 보험을 체결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떤 뭐랄까요 뭐 중개기관으로서 이걸 갖다 연결을 시켜주는 막 그런 기능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던진 그 질문 중에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답해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셨듯이 이 화폐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그 언젠가는 이 법정 화폐와 거의 이게 경쟁 관계를 이룬다든지, 뭐 오히려 이걸 물리치고 진짜 그 지위를 더 강한 지위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상상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좀 아까 말씀하신 너무 과도하게 투기의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화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또 어떤 가치 저장 뭐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면서 우리 실제 그 경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통용이 이루어질 때에 그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그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이게 투자 내지 투기 대상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화폐로서의 그 기능은 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암호화폐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거래상의 어떤 뭐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그 결제에 따른 어떤 그 지급 비용 네. 이런 것을 뭐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지금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는 글로벌 화폐이기 때문에 뭐 세계 각국에서 다 같이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법정 화폐는 서로 이제 그 세계가 이렇게 그 간에 그 이체가 뭐 될 경우에는 그 교환에 따른 어떤 불편함과 또 그 결제 수수료 네.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뭐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뭐 장점이랄까 그 가면 이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에서도 한번 그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이 사실 그 탄생할 그 시점에는 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뭐 타개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양적 완화의 이념으로 엄청난 그 자금이 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던 그런 상황에서 아 정말 그 기존의 법정 화폐는 이 뭐 저 중앙 정부나 이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이 화폐의 가치를 갖다가 잘못하면은 제로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수를 공급 물량을 갖다가 2,100만 개로 이렇게 뭐 제한을 한 뭐 그런 그 일이 있는데 여하튼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도 네.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만은 중앙정부 내지 중앙은행이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는 새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네. 막 이런 그 지금 그 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어떤 그 장단점을 서로 뭐 취할 건 취하고 또 이 없앨 건 없애가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막 그런 그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국가별로 하여튼 그래서 뭐 좀 입장이 다르다. 네. 그래서 뭐 이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조금 이게 탐탁치 않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오히려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시각인 반면 약간 음모론적이지만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어디 쪽은 이걸 그 무기로 해서 이제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 시스템을 좀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봅니까? 오히려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또 오히려 지금 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거래를 막 지금 규제하고 정지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참 그 재밌는 그 질문인데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중국이 이 명분으로는 뭐 이 투기 열풍을로 인해 가지고 인민들이 피해를 그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그 우려를 내세웠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암호화폐가 가진 어떤 그 속성,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어떤 정보라든지 권력 장악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그 속성을 오히려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거래를 갖다가 규제를 하지 않았느냐. 반면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하고 스위스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작년에 이제 규제를 이렇게 그 강화를 하자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 종주국이 되겠다는 뭐 그런 그 야심찬 의도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지급 결제의 수단의 하나로 그 도입을 하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인가 요건을 이렇게 그 설정하는 등 이제 그 제도권으로 이 수용하는 뭐 그런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엔화의 그 세계 암호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갈 정도로 이제 일본이 종주국이 되었죠. 한편 또 스위스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위스에
크립토밸리,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제 뭐 이 밸리를 갖다가 그 형성을 해서 그 ICO의 그 허브로 네. 그 육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동안 그 스위스가 그 은행 비밀주의가 조금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그 글로벌 그 자금 허브로서의 네, 지위가 네. 조금 이제 약화되니까 네, 네. 그 이제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예. 또다시 이 글로벌 자금 허브로 예, 예. 이제 지위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겠다. 막 이런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세계는 뭐 암호화폐를 통한 뭐 통화 전쟁이랄까 뭐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에 던진 그 재미난 용어 중에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이다라는 말이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락 가격 등락이 되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국제 시세보다 워낙 월등하게 네, 높은 가격으로 네. 막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김치 프리미엄이나 왜 여기만 오면은 한국에만 들어오면 올라가느냐 하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 오히려 거꾸로 국제 시세보다 떨어지는 유난히 우리는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래 분석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 가진 어떤 그 역동성이랄까 그 리스크 테이킹을 좀 적극적으로 취하는 뭐 그런 성향이 좀 없잖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예를 들면은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네, 네. 또 옛날에 인터넷을 갖다가 인터넷 지금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할 때도 뭐랄까 이 좀 속된 말로 지른다 할까요? 막 그런 그 성향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저 요즘 그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불안감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집값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하나의 뭐 탈출구 내지 해봉구로서 인식을 하고 막 여기에 올인을 한 막 그런 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이 좀 이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너무 이렇게 그 투기 내지 네. 뭐 이런 그 좀 비정상적인 네. 그런 그 행태로 흐르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정부도 이러다 보니까 뭐 규제 일본대로 정책을 뭐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은 한국 사람이 기질상 약간 그런 게 더 강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출렁거리게 또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 경향이 있다. 이건 약간 이제 시장 우리의 네, 한국 네, 네. 시장 자체가 좀 조금 그런 변동성을 너무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시장 실패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한쪽에서는 이건 정책을 처음부터 좀 잘못 유도해 왔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됐었고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이제 거래소를 이렇게 딱 찾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확 밀려오니까 감당을 못하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막 춤을 췄다. 네, 적당히 해외에서도 적당히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자 쪽 얘기는 저는 좀 더 네. 솔깃하던데. 네. 이것도 암호화폐도 하나의 그 산업으로서 그 인식을 하고 정말 암호화폐의 본질이 뭔지 네, 이에 대한 어떤 기본 입장을 갖다 먼저 세우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법적 제도적 네,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네.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암호화폐는 법적 실체가 없는 뭐 그런 뭐 저 아무런 법적 실체 없는 그런 존재이고 네. 또 거래소도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 금융기관이 아닌 그냥 통신 판매업자의 하나로 현재 이렇게 법상 간주하고 그게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생겨도 암호화폐로 인해서 소득이 생겨도 과세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 준비가 지금 미진한 거 그런 아니에요?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래 여하튼
그 너무 규제 일변도의 그런 그 정책보다는 좀 더 균형된 그런 그리고 기본의 같은 규제 이전에 뭔가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그 책에서도 뭐 일부 소개가 됐는데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각종 사회 뭐 범죄 같은 것들이 이 좀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앞으로도 염려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손을 써야 되겠다는 하는 사례를. 이 암호화폐 거래는 그 뭐 금기관을 통하지 않고 익명성이 어떤 보장된 개인 간 뭐 주소 간 이동을 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 세탁용으로 암호화폐가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거래소는 뭐 여러 이제 그 코인들이 그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랜섬웨어 등 그 불법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그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2014년에 있었던 그 마운트 곡스 그 해킹으로 인한 파산 그리고 올해 초에도 또 일본에서 뭐 코인체크라는 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에 그 UBC란 그 거래소가 그 해킹을 당해서 파산 신청을 했었죠. 이런 그 외부에서의 어떤 범죄뿐만 아니라 그 거래소 내부자의 어떤 그 비행도 뭐 적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암호화폐가 뭐 기존 법정화폐의 어떤 뭐 보완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암호화폐에 있던 기본을 갖다가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필요한 뭐 제도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너무 묻지마식 이런 그 투기보다는 그런 좀 건전한 그런 투자 활동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앞으로 AI 시대의 총화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그 산업을 갖다가 뭐 적극 육성을 해서 뭐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실 인터넷 그 강국이었는데 이 사실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뭐 그런 그 기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계속 뭐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저 그동안 우리 사회를 광풍으로 몰아왔던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나름대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는 자리였는데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해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뤘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빠르죠. 아마 우리가 처음에 정비가 좀 더뎠던 것 같은데 이 학습 효과가 또 빠르니까 빠르게 우리가 또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발표나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로서 꽃을 피우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소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